성적이 안 좋아서 그렇긴 한데 월드컵 기간인데 이렇게 학교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게 좀 몰랐습니다. 뭐 내일 마지막 경기인데 모쪼록 그래도 1승이라도 하고 그리고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슈소프트테크라는 회사에 지금 제품이 있고요. 저희 회사는 한 12년 정도 동안 그 소프트웨어 테스팅 한 분야에서 그 소프트웨어 테스팅 자동화 도구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테스팅 서비스도 하고 고객분들이 원하는 테스팅 솔루션도 만들고 이런 비즈니스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여러 분야의 그런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테스팅 서비스나 테스트 도구 제공 이런 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금융 소프트웨어 쪽에서 테스팅을 좀 자동화하려는 노력들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테스팅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얘기하는 테스팅 기법들을 사용해서 테스트 품질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직접 경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개요에서 그 금융 소프트웨어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러프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파트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기능 테스트를 자동화하는 그런 자동화 방안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기존에 했던 그런 기능 테스트 자동화 방안보다는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장에서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전문 기반의 테스트 자동화라는 기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 전문 기반으로 테스트를 적용했던 사례들을 다양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파트에서는 금융 소프트웨어를 테스팅할 때 그 테스트하고 있는 품질, 테스트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라는 것들을 이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 커버리지 측정 기법들을 소개를 드리고요. 그런 테스트 커버리지 측정 기법을 활용해서 테스트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제가 금융 소프트웨어 전문가는 아닙니다. 참고로 금융 소프트웨어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대학원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하고 이제 테스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테스팅이라는 기술을 각 산업의 여러 분야에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각 도메인들을 이제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융 소프트웨어를 테스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융 소프트웨어라는 게 다른 소프트웨어랑은 좀 다르게 좀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융 소프트웨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너무 당연한 그런 그림일 수도 있는데요. 금융 소프트웨어 시스템 아키텍처를 보면 이제 용어는 조금씩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클라이언트 티어, 미들 티어, 백엔드 티어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티어를 가지고 있고요. 주로 이제 서버 로직들, 그러니까 금융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미션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로직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들은 이제 백엔드 티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는 쪽에 탑재돼서 서버 프로그램으로 개발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버에다가 어떤 미션을 주기 위해서 사용자가 일반 사용자가 됐던 아니면 이제 뱅커가 됐던 간에 어쨌든 이런 이제 어떤 트랜지션을 일으키는 수단은 이제 클라이언트에 있는 여러 다양한 단말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ATM 기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은행 창구에 계신 직원분들이 쓰시는 특수한 목적의 단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말에서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한 그런 트랜잭션을 일으키기 위한 인풋들이 이루어지고요. 이런 인풋들이 미들 티어에 이제 여러 가지 미들웨어를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은행 서비스가 워낙에 다양한 채널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멀티 채널 아키텍처라고 하는 그런 미들웨어들이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여러 채널, 모바일이나 웹이나 특수 단말이나 이런 여러 채널에서 들어오는 그런 리퀘스트들을 밸런싱도 하고 또 여러 서버에다가 이제 실제로 처리해줄 수 있는 서버에 다시 이제 전달하는 그런 이제 미드 티어의 그런 역할을 하는 서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은행의 계좌에다가 돈을 입금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미션을 처리를 한다. 그리고 이제 단말에서 그런 입금에 대한 정보들이 입력이 되면 이 정보들이 전문이라는 형태로 이 서버에 전달이 됩니다. 전문이라는 거는 은행권에 계신 분들은 흔히 쓰시는 용어일 텐데 일렉트로닉 메시지, 전자 문서를 줄여서 저희가 전문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은 특징이 이제 특별한 약속된 어떤 그 스트럭처를 갖고 있고 그 스트럭처에 맞게 포매티드된 그런 이제 어떤 형태의 데이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이제 메시지 헤더에는 뭐 뱅커의 아이디, 그다음에 지점의 아이디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필드들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인풋으로 주었던 분들도 그 인풋 필드 안에 뭐 지금 입금한 날짜는 언제고, 입금 금액은 얼마고, 뭐 이제 어카운트 넘버는 뭐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채워져서 약속된 형태의 뭐 스트링으로 이게 XML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포매티드 된 그냥 데이터 스트링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이제 서버에 전달되면 서버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이제 적절히 쪼개고 해석해서 어떤 리퀘스트가 들어왔구나 하고 그걸 이제 처리하고 다시 이제 또 출력 정문이라고 하는 거를 또 약속된 메시지 형태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 보내주면 또 클라이언트가 그걸 쪼개서 보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고 뭐 밸런스가 이렇게 우리가 할 만큼 올라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이런 구조가 금융 소프트웨어의 전형적인 구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구조,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갖는 금융 소프트웨어의 특징을 보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금융 소프트웨어라는 게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요청된 업무가 정확하게 처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정확한 처리가 일어났을 경우에 고객에도 손해가 갈 수 있고 그걸로 가서 또 시스템을 운영하는 금융권의 은행이나 이런 쪽에도 금전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용량의 트랜잭션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사용자가 붙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의 데이터들,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이제 배치 프로세싱을 하는 일도 자주 있고요. 뭐 이런 대규모 데이터 처리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구현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자체의 특성이고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대규모로 개발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차세대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그 은행에서 발주가 되면 여러 그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하는 회사들, SI 회사들이 달라붙어서 수주를 하고 그렇게 되면 뭐 한 번에 500명, 600명씩 이렇게 모여서 1년에서 1년 반 이렇게 기간을 길게 잡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시스템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규모도 굉장히 크고 개발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 현실이라는 게 리퀘어먼트가 아주 명확하고 그 리퀘어먼트에 의해서 그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단계별 산출물들이 각각 나오고 딱딱 떨어지게 그렇게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지는 않죠. 그런 단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개발 기간 동안에 굉장히 잦은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의 변경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개발 거의 막판에 가서 생각지도 못했던 리퀘어먼트들이 발견이 돼서 그런 것들이 또 수정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규모의 개발자들이 참여해서 수행되는 프로젝트일수록 굉장히 큰 위험성을 이렇게 이제 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관리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도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인데 저희가 이런 테스팅 서비스를 하면서 좀 이제 살펴봤던 또 다른 측면들을 좀 보면요. 이 금융 소프트웨어는 지금 말씀드린 이 차세대 프로젝트라는 개발 프로젝트가 있고 이렇게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운영되는 또 이제 운영 단계, 국유는 아닙니다. 보통 SI 단계, SM 단계로 이렇게 시스템 메인턴스 단계라고 해서 SM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두 단계로 나뉘는데 그 단계별로도 품질 관리에 대한 특성이 좀 존재합니다. 그건 뭐 사실은 아주 정확한 차이점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업무의 성격상, 업무 프로세스의 성격상 나타나는 차이점인 것 같고요. 일단 개발 단계에서는 대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규모 개발에 따른 그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개발자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개인 능력차에 따른 소스코드의 균일한 품질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요새는 흔히들 얘기하는 소스코드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아주 고전적인 그런 품질 보진 방법인데요. 그런 인스펙션을 자동화한 그런 도구들을 도입해서 적용함으로써 이런 품질 관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발 단계에서는 명확한 어떤 테스트 액티비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액티비티들이 주로 현장에서 부르는 용어로 따지자면 단위 테스팅, 통합 테스팅, 영업적
단계별 테스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운영 단계에 비해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테스팅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제 그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저희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좀 개발 입장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방안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제 저희가 테스트 품질 관리 쪽에서는 이런 리드에 맞춰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간단하게 사례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운영 단계를 보면 운영 단계에서는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다시 개발할 때는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개발을 하고 또 테스팅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그 일정을 가지고 하는데 운영 단계에서는 이게 유지보수 성격의 추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개발된 지금 변경된 부분에 대한 테스팅을 주로 이제 하시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 이펙트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존의 기능에서 오히려 지금 했던 수정에 영향이 있어서 사이드 이펙트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그레션 테스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리그레션 테스팅이라고 하면 뭐 거창한 용어는 아니고 그 기존에 잘 돌고 있던 기능들도 어떤 부분을 하나 수정을 하면 그것들에도 영향이 없는지 다시 한번 테스팅을 해봐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범위에 걸쳐서 이런 리그레션 테스팅을 해야 되는지 또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내가 조금 고쳤는데 이 조금 고친 것도 전체를 다 리그레션 테스팅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뭐 사실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뭐 체인지 임팩트 어널리시스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체인지가 일어나면 그 체인지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여튼 그 분석을 해내서 이 부분에 영향이 미쳐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테스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경험했던 소프트웨어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구조에 맞게 이게 뭐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이고 데이터에 대한 커플링이라든가 홈플로 커플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어떤 체인지 임팩트 어널리시스 도구를 쓰더라도 그 체인지 임팩트가 굉장히 좀 이렇게 미니마이즈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체인지 임팩트 포션이 분석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하는 게 어차피 불가능하다. 전체를 다 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체인지 임팩트 어널리시스에 의해서 나온 부분만 다시 테스팅하는 것도 이게 아주 피저블한 얘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단위 통합 영업점 테스트 같은 그런 종합적인 테스트 프로세스는 당연히 없고요. 개발자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근데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또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위에는 테스팅 잘하고 있고 운영단에서 테스팅 잘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부분의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 업무의 전문가분들이시고 그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체인지 임팩트가 어느 정도 날 수 있는지 이런 도메인 날리지를 바탕으로 애드호크하게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뭐 그렇게 이제 잘 테스팅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막 운영 중인 거고 빨리 이제 수정이나 추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운영으로 이관이 돼야 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 시험을 하긴 했는데 충분하냐, 이거 운영으로 이관해도 되느냐 이런 이제 퀘스천들이 항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금융 소프트웨어의 특징들, 뭐 이게 뭐 다른 쪽의 일반화된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금융 소프트웨어를 생각했을 때 이런 특징들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이제 앞으로 소개드리는 두 가지 기능 테스팅 방안하고 테스트 품질 관리 방안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토론이 길었는데요.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파트는 금융 소프트웨어의 기능 테스트를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수 있겠나, 뭐 모든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자동화하겠다라는 어프로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전문 테스트라는 기법을 소개드리고 이런 전문 테스트 기법을 사용을 하시면 적어도 이런 성격의 금융 업무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어느 정도 자동화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런 금융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금융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다시 한번 꺼내봤는데요. 전문 기반의 기능 테스트 자동화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여기 미드웨어랑 뭐 미들 티어랑 백엔드 티어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결국에는 이제 리퀘스트가 전문으로 조입이 돼서 미들 티어든 백엔드 티어든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 응답도 다시 클라이언트가 결국에는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이런 기능 테스트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이 클라이언트에서 화면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화면에 대한 사용자의 오퍼레이션을 어떻게든 레코딩 해가지고 그걸 다시 리플레이하는 방식으로 기능 테스트 자동화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뒤에서 잠깐 보여드릴 텐데 그런 기능 테스트 자동화가 결국에는 이제 그 자동화 스크립트를 만드는데도 좀 번거로운 면이 있고 그 스크립트를 유지보수하고 화면의 변경에 따라서 그 스크립트를 유지보수하는데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전문 기반의 시험 자동화 도구가 하나의 대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기반의 시험 자동화 도구는 그래서 결국 뭘 하는 거냐? 아까 보여드렸던 ATM이나 단말기에서 낼 수 있는 다양한 채널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전문을 직접 이 도구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자체를 테스트 케이스로 삼고 그 전문의 각각의 필드별로 데이터를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도구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직접 전문을 만들어서 여기 전문 캡처라고 했는데 이 전문 캡처라는 게 뭐 중간에 패킷 스니핑을 해서 뭐 캡처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쌓여있던 로그를 가져온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기존에 쌓여있는 그런 전문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걸 직접 이 도구에서 전문으로 만들어서 마치 클라이언트가 직접 그 전문을 날린 것처럼 이 도구가 대신에 전문을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을 캡처하고 리플레이하는 그 기존의 화면에 대한 캡처 앤 리플레이 툴에 대응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전문 기반의 테스팅 자동화 도구라는 거의 컨셉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급드렸던 화면 기반의 시험 자동화 도구도 도구와의 비교를 좀 해보면요. 화면 기반의 시험 자동화 도구는 일단 클라이언트의 로직이나 화면을 테스팅을 직접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그 클라이언트를 구동을 하다 보면 그 클라이언트가 결국엔 전문을 만들어서 서버 쪽에 리퀘스트를 보내고 서버의 로직을 타고 다시 이제 클라이언트에 와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제 그 서버의 로직도 테스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 이제 그 서버의 로직을 테스팅하는 용도로 쓸 때는 클라이언트의 로직은 다 맞다라는 그런 전제가 이제 필요한 거겠죠. 거기서 오류가 발견이 되면 이게 서버의 로직이 잘못됐는지 클라이언트의 로직이 잘못됐는지 당연히 이제 개발자분들은 분석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문 기반 시험 자동화 도구는 화면에 대한 테스팅은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많은 로직이 들어있다거나 한 경우에는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정도이고요. 주로 이제 서버에 들어있는 로직을 직접적으로 테스팅할 때 그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TC 작성의 난이도 이건 이제 개념이 화면 기반 시험이 훨씬 심플하고 간단하죠. 사람이 하는 액션을 그대로 레코딩해서 다시 이제 리플레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은 간단하고 이해하기는 쉽지만 수작업이 대신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한 번은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고 화면이 조금 바뀌었을 때는 그걸 이제 또 다시 바꿔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문에 대한 그 전문 기반 시험 자동화 도구는 전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 서비스는 어떤 전문이랑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은 좀 이제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전문 로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 기능 같은 것들을 도구들이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테스트 케이스 작성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화면 기반의 테스트 자동화보다 더 쉽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 테스트 자동화 이슈인데 이거는 이제 화면 변경에 아무래도 이제 화면 기반 테스트 자동화 도구들은 의존적이죠. 그래서 저걸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세대에 걸친 그런 그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 기반 자동화 도구들이 처음에는 진짜로 이제 화면에 포인터, 그러니까 화면에 포인팅, 웹바이 맷에 내가 클릭을 했다 이런 이벤트들을 레코딩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화면이 창에 어디 떠 있고 이 창에서 렐러티브하게 이제 웹바이 맷을 포인팅했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화면을 이루는 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직접 인식을 해서 걔를 이제 포인팅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용자의 액션을 훨씬 더 나중에 이제 그 재사용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레코딩하는 방식들이 개선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현장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테스트 스크립트를 유지보수하는데 많은 불편을 갖고 있는 그런 걸 저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그 반면에 이 전문 기반 시험 등은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
근데 이제 대신 전문의 구조가 바뀌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화면 기반 도구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 도구는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도구에서 그런 전문 구조의 변경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어드저스트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 운영 환경의 이슈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 툴을 일단 도입해서 따라하고 잘 쓰려면 지금 화면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 기술에 맞게 이 도구가 지금 선택한 도구가 잘 거기에 적응이 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뭐 플렉스를 썼다든가 뭐 액티베이스를 썼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런 다양한 뭐 웹 기반이든 뭐든 약간 그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면 개발을 하는 플랫폼들 그런 플랫폼들에서 뭐 오브젝트를 인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커스터마이징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운영 환경의 이슈로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서버와의 메시지 프로토콜에 맞게 저런 이제 전문을 운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커스터마이징 돼서 도구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냥 기존에 많이 쓰는 그 화면 기반 테스트 자동화 도구들과의 비교를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 기반의 기능 테스트 자동화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그 유용성이 있느냐, 이게 제가 특장점이라고 썼는데 특장점이라고 하여튼 이런 전문 기반 기능 테스트 자동화 도구들이 그 약속할 수 있는 어떤 기능 테스팅의 이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데이터의 다양성 확보하는 데 조금 더 유용하다라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스트 케이스의 재사용성을 보장하는 데 좀 더 이쪽이 그 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용량 테스트를 하기에 적합하다라는 이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데이터의 다양성 확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전문의 그런 구조를 직접 이제 테이블 형태로 놓고 테스트 케이스로 만들기 때문에 그 전문의 각각의 입력 필드들의 값들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뭐 이제 그런 그 기존의 화면 기반 테스팅 도구라든가 아니면 매뉴얼로 테스팅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그 다양한 데이터들을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도구들이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개별 데이터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새로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트릭 프로세스 그런 업무들 뭐 뒤에도 예로 나오겠지만 뭐 은행에서 이자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자 계산 로직이 잘못 계산되면은 이자가 잘못 계산돼도 이제 나갈 수 있으니까 그게 손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을 사전에 테스트해서 그 로직의 그 강건성, 정확성들을 미리 이제 확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훨씬 더 잘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재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기반 그 요소들을 도구에서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 데이터를 독적으로 생성해서 테스트를 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붙박이로 테스트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그 오늘 날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테스트다. 근데 이제 오늘 날짜를 그냥 하드코딩 테스트 케이스에다가 해놓으면 그걸 나중에 이제 쓰려고 하면 날짜를 바꿔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날짜가 그냥 오늘 날짜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뭐 매크로 디파인 같은 걸 해놓으면은 그게 이제 실제로 테스트가 일어날 때 일적으로 그때 필요한 데이터, 그때 유효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테스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함수들 뭐 이런 걸 쓴다든가 또 전문의 구조의 변경이 있으면 그 전문의 구조의 변경을 또 인식해가지고 기존에 쌓여있던 데이터들을 다시 재사용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전문 구조를 활용해서 전문을 가지고 테스팅을 할 때 좀 더 이제 그 화면 기반 테스팅이나 매뉴얼 테스팅보다는 테스트 케이스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법들이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UI를 통한 테스팅이 아니기 때문에 화면 기반 테스팅이나 매뉴얼 테스팅은 어쨌든 간에 UI를 거쳐야 되는 거죠. UI에다 입력을 사람이 넣든 그 리플레잉하는 도구가 넣든 간에 UI를 한번 거쳐서 UI에다 입력을 다 채우고 서브미트를 해야지 이제 그 테스팅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런 UI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서버에 전문을 쏘고 받고 하기 때문에 이제 훨씬 대용량,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들을 대용량으로 테스트하는 데 훨씬 이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대용량 테스트를 할 때는 뒤에 사례에서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as-is 시스템에서 갖고 있는 유용한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해서 이런 대용량 테스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에 그 대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던 것들을 조금씩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테스트 데이터의 다양성 확보라고 하는 건 기존 테스트 데이터들을
뭐 이런 다양성을 여러 가지 기법으로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은 기존에 있는 테스트 데이터들 그런 테스트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서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 조건의 입력값들 이런 입력값들을 SQL 쿼리를 통해서 가져온 결과값이라든가 아니면 연속된 숫자라든가 일정 간격의 숫자라든가 이런 어떤 특정 조건을 갖는 입력값들을 지정을 하고 그게 이제 실제로 이 어떤 로직을 테스팅하는데 이펙티브한 그런 입력값들이 되는 거죠. 그런 입력값들만 이렇게 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들은 그대로 이제 기존에 있던 로그나 이런 데 쌓여있던 전문에서 갖고 있는 필드의 값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대량의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테스트 케이스의 재사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인데요. 앞에서 제가 그냥 얼핏 이걸 얘기하면서 그냥 설명을 드렸는데 데이터들이 동적으로 이제 변경돼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그 테스트 케이스 작성할 때 그냥 자연어로 엑셀 파일에다 작성을 할 때는 이렇게 쓰죠. 오늘 날짜를 입력하시오. 그다음에 유효한 계좌번호를 하나 선택을 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쓰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유효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조건, 밸런스가 몇 이상이어야지 유효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가 지금 현재 테스팅하고 있는 원장의 상태, 그 상태에 맞춰서 유용한 그런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테스트 시점에, 테스트를 실제로 인보케이션 하는 시점에 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해서 테스트 케이스들의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건 도구마다 기능 도형이 다를 수 있는데 약속된 키워드들을 넣어가지고 그 키워드를 보면 실제로 그 키워드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을 해서 도구가 실제 어베일러블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테스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재사용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로는 이게 지금 아마 증권 쪽에서 어떤 매수 주문을 하고 이게 정상 처리되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그런 이제 리드가 있었던 그런 테스팅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계좌번호를 하나 그냥 고정해놓고 이런 매수 주문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계좌의 밸런스가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정보 부족으로 원하는 테스팅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아예 이제 이런 테스트 도구를 사용할 때 동적 테스트 생산 기능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떤 밸런스에 대한 조건 이런 것들을 맞춰놓고 실제 원장에서 그 조건에 맞는 계좌번호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반복적인 테스팅을 하게 하면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 자체는 한 번 작성해 놓으면 이제 건드리지 않고도 계속해서 나중에 리그레션 테스팅을 할 때 쓰실 수 있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이 툴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생기는 문제인데요. 화면 기반 툴에서는 전문의 구조가 바뀌든 뭐든 이건 상관은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전문 기반 도구에서는 전문의 구조에 맞게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이미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들도 어떤 특정 전문의 구조를 염두에 두고 그거에 맞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형식이 만약에 변경이 된다. 전문의 어떤 필드가 삭제가 되거나 필드가 추가되거나 이름이 바뀌거나 이러면 이제 쌓여있는 데이터를 자칫하면 이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 구조가 바뀌었는지를 자동으로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위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이 필드가 좀 추가됐구나. 추가된 필드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력값을 유효한 입력값을 지정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이전에 쌓여있던 데이터를 그 필드는 값이 비어있거나 디폴트 값을 채운 채로 다시 가져와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서 역시 재사용성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세 가지 제가 이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마지막 이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대용량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이제 이 툴의 컨셉 자체가 UI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문을 만들어서 쏘는 그런 툴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아웃풋 자체를 저희가 해석을 해서 결과 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로직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건데요. 다양한 데이터를 이런 대용량 테스트는 사실 모든 업무에 쓰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업무들 UI를 통해서 한두 개 테스트 케이스를 검증해보면 되는 업무들 그런 업무에도 무조건 이런 대용량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데이터 센트릭한 그런 이제 그 크리티컬한 업무들, 그런 업무들의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대량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돌리는 그런 이제 돌려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예로는 그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두 개의 시스템에서 결국에는 이제 원장 데이터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어떤 인풋이 들어가면 똑같은 아웃풋이 2B 시스템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SAC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을 쭉 가져와서 SAC 시스템에서 돌려보고 2B 시스템에서 돌려가서 두 개의 대량으로 돌려보는 데이터들이 일치하는지 그것들을 이제 손쉽게 자동으로 매칭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어떤 그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들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사례에서도 조금 얘기를 그래서 이제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전문 기반의 기능 테스팅 자동화라고 하는 게 기존에 이제 많이 알고 계신 화면을 기반으로 한 기능 테스팅 자동화랑 좀 다르게 직접 전문을 가지고 그 전문을 테스트 케이스화해서 전문에 있는 데이터 필드들을 조작을 함으로써 조작을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그걸 직접 이제 서버에 뿌려서 테스팅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크게 세 가지 정도 데이터의 다양성을 좀 높일 수 있다. 데이터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기존의 테스트 로그들보다는 조금 더 이점이 있다는 것과 테스트 케이스의 재사용성이 다른 툴보다는 조금 더 확보가 된다. 그리고 이런 대용량 테스트를 하는데 적합하다라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세 가지에서 주로 이제 대용량 테스트 쪽에 이제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기법들을 직접 적용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 필드에서 테스팅을 해봤던 그 적용 사례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귀찮은데 좀 덥네요. 제가 뒤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사례를 한 10개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뭐 약간 이제 유사한 면도 있고 좀 다른 면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차세대 개발 중에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활용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했던 목적은 통합 테스트를 일단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하면 통합 테스트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나질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차례 이터레이션을 거치는데요. 그 이터레이션을 하는 중간에 이전에 통합 테스트를 했을 때 그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잘 개선이 되지 않고 그 다음 이터레이션을 돌면 사실은 그 가뜩이나 이제 빡빡한 일정인데 헛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치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그런 대규모의 그런 버그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발자들이 하나씩 붙어가지고 테스팅했던 게 아니라 테스트 전담팀이 그냥 따로 독립적으로 수행을 했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 테스트를 했을 때 여러 개발자분들이 이제 그뭐 UI를 써서 테스팅을 했던 화면 기반 테스트 자동화 도구를 써서 하셨던 뭐 매뉴얼로 테스팅을 하셨던 간에 테스트했던 로그들이 이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나 이런 테스트계에 쌓여 있는 그런 로그들 중에서 실제 문제가 있었던 로그들, 실패했던 로그들은 그 로그의 필드들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그들을 툴을 통해서 자동으로 인풋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그렇게 이제 선별돼서 자동으로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를 무작위로 돌리는 거죠. 무작위로 돌려서 어떤 그 업무들이 실제 결함이 처리가 이미 됐는지 그리고 결함이 처리되지 않고 여전히 결함이 발생하고 있는 업무들은 어떤 업무인지 그걸 일단 1차적으로 식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함이 여전히 남아있던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개발자들이 검토할 수 있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 피드백을 받고 이 정도면은 통합 테스트에서 1차 수행에서 발견됐던 오류들이 잘 처리가 됐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컨펌하고 그 다음 차수에 통합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뭐 그 업무의 규모가 전체가 한 3천여 개의 업무가 있었고 실패했던 업무가 한 1,800여 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4-5시간 만에 그냥 자동으로 추가 일도 투입 없이 그 도구를 통해서 수행을 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정상 PRL, 이거는 이제 그쪽 저희가 업무를 하던 분들과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정의된 용어라 그냥 통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 PR이라고 하는 게 그 원하는 응답 시간 내에 응답이 오지 않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 그 다음에 뭐 SQL 오류를 재확인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트랜잭션 이런 것들을 이제 비정상 PR이라고 했고요. 이제 그 저희가 이런 도구들을 적용할 때 보통
그 트랜잭션 그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하죠. 이제 전문을 보내고 전문이 들어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손쉽게 도구에서는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버의 컴퓨테이션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저희 도구에서 전문을 보내고 전문을 받았을 때 그런 턴어라운드 타임을 기록을 해서 그 시간을 기준으로 이 정도면 너무 길게 걸렸다. 그거보다는 더 짧아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런 비정상 TR들을 분류를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분류된 그 TR들을 매일매일 이거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그에서 저런 비정상 TR에 해당되는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긁고 와서 테스트 케이스화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건데요. 1일 테스트 수행 후에 비정상 TR들만 추출해서 테스트를 재수행하고 조치되지 않고 이제 남아있는 여전히 응답 시간이 길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자들한테 리포팅해 줄 수 있는 그것도 이제 그 독립되어 있는 테스트 전담팀이 그 사이드에서 계속 개발자들이 테스팅하는 것 이외에 사이드 작업을 계속해서 품질 관리를 위해서 수행해 나가는 테스트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부분은 이제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테스팅이라는 게 어차피 테스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가 모든 것들을 테스팅해보면은 사실은 그 기능의 안정성이나 정확성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모든 것들을 해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테스팅 딜레마죠. 정해져 있는 비용이나 시간에 대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테스팅하는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그런 분야인데요. 그 이제 자동화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이제 효과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추출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빠르게 돌리면 전체를 다 테스팅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특정 기능,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테스트 데이터의 조합 이런 것들을 테스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니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용어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증권적인지 보험적인지 잘 모르겠는 회계 적용 코드라는 것들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수 검사하는 게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역시 테스트 전담팀에서 이건 이제 데이터를 그 생성을 이제 툴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 적용 코드라는 건 이미 이제 쫙 뽑아져 있는 거예요. 쫙 뽑아져 있고 그다음에 지정 코드도 한 90개 정도가 쫙 뽑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도구를 통해서 조합을 해가지고 한 뭐 1200여 개의 회계 적용 코드와 90여 개의 지점에 대해서 90여 개 지점에다가 저런 1200여 개의 회계 적용 코드를 다 이제 조합한 테스트 데이터를 한 번씩 날려보는 그런 테스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수동으로 하려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거의 이제 엄두가 안 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함으로써 이제 그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서비스 안정화에 기여했던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적 테스트를 대체하는 대체 수단으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운영 업무에 대한 회계 테스트를 목적으로 했던 건데요. 그 1일 업무가 마감된 다음에 4세대 프로젝트 개발을 할 때 뭐 영업점 테스트라는 게 이제 영업점에서 실제로 입력했던 그런 로그들을 쫙 쌓아놨다가 주말에 이제 영업점 직원분들이 나가서 신시스템에다 쭉 돌려보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영업점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 지점의 그런 현업분들을 동원하지 않고 그냥 로그만 가지고 이제 as is 시스템에서 수행했던 로그들 그것들을 이제 to be 시스템에다가 쫙 뿌려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테스트를 위한 기반 인프라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 하기 직전에 당연히 그 이전에 했던 그 원장이랑 지금 테스트하려는 시스템의 원장을 딱 싱크를 맞춰야 되는 그런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업무들은 이렇게 그 자동으로 그냥 전문을 처리해서는 그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는 업무들도 있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저걸로 그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조회성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그 안정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 영업 테스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스템 이관 점검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또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 이것도 일종의 차세대 개발인데요. 완전히 똑같은 시스템을
이제 마이그레이션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의 경우에 그 같은 입력 데이터, 준비되어 있는 입력 데이터를 as is 시스템에도 보내보고 to be 시스템에도 보내봐서 두 개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저희 도구를 통해서 그 컴패리즌을 자동으로 해서 이 마이그레이션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는 그런 것들도 수행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개발 그 테스트 전담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했다기보다는 각각의 개발자들이 자기가 이제 자신이 당신이 만드셨던 그런 업무들이 SE 시스템에 있는 로직을 그대로 투비로 갖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양쪽에다 이제 전문을 뿌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험 쪽이나 뭐 이런 쪽에 가서는 저희가 이제 해약 환급금이나 뭐 이런 어떤 금액을 계산하는 그런 로직들을 테스팅할 때 또 이런 그 테스팅 도구들이 유용하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 목적은 이제 해약 환급금 주의 서비스의 안정성이랑 기능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던 거고요. 그 수행 내용들을 보면 그 증권 번호 같은 것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그 증권 번호들은 이제 이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러니까 현업분들이 저희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원장을 뒤져서 그 증권에 해당하는, 그 증권 번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각가지 정보들을 일단 원장을 통해서 저희가 추출을 했습니다. 이건 도구의 기능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엑셀 파일로 일단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스트 도구를 사용해서 이 엑셀 파일에 저장된 기본 입력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제 이제 저게 입력 데이터가 날로 조금만 있다고 해서 그냥 테스팅이 되는 건 아니죠. 그게 이제 실제 전문이라는 걸로 물리적으로 변환이 돼야지만 테스트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으로 변환하는 기능은 이제 도구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용량 전문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값들도 또 이제 엑셀로 저장을 해서 한꺼번에 이제 별도로 그 해지 환급금이 제대로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활용해서 효과를 본 사례가 있었고요. 저희 변경보험료도 사실은 비슷한 그런 로직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 변경보험료를 계산을 할 때는 그 기본 입력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번호 같은 걸로 저희 툴을 사용해서 실제 쿼리를 날려서 그 증권의 그 기본적인 정보들을 출력 전문으로 받아왔습니다. 그 받아온 출력 전문들을 또 이제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도구를 통해서 그걸 다시 입력 파일을 사용해서 또 다른 이제 그 변경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한 그 서비스에 던질 수 있는 전문을 또 대용량으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이건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이 변경보험료라는 게 이미 있는 이제 보험 상품에 대해서 있는 보험 증권 번호가 있는 그런 보험 상품에 대해서 보험 서비스에 대해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런 두 단계를 거쳐서 그런 대용량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그 한꺼번에 많은 결과 파일들을 확보해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안전성이나 정확성을 검증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자 계산 업무 같은 경우는 이게 차세대 시스템의 경우였는데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이자 계산 로직은 사실은 이제 논리는 같은데 이제 구현 언어도 달라졌고 이제 시스템도 달라졌고 한 거죠. 그리고 이 이자 계산은 실제로 그 기존의 as is 시스템의 원장에 보면 어떤 상품의 특성에 맞게 어떤 밸런스를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그 이 상품이 유치되어 왔을 때 이자는 얼마다라는 게 이미 다 계산되어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s is의 대부분 이렇게 굉장히 양질의 이런 테스트 케이스가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개발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그 데이터를 꺼내서 어떻게든 테스트에 활용해 보려고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을 따로 짜시기도 하고 그렇게들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도구에서 조금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에세이스 원장에 있는 데이터 중에 이자 계산에 필요한 필드는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필드를 그 DB에서 이제 익스포트를 해온 거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전문으로 변환을 하고 그것들을 대용량으로 돌려서 또 이때는 이제 뭐그 통합 테스트 기간 동안에 이자 계산 업무에서 자꾸 오류가 발생을 해서 그 오류를 잡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거의 전수 검사에 가까운 그런 검사를 함으로써 안정성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례였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하나의 뭐 백데이터 같은 걸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금융 쪽에 차세대 시스템 개발을 하면서 전문 기반의 시험 자동화 도구들을 적용을 해서
실제로 그 발생하고 있던 오류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볼 수가 있었고 이런 게 이제 데이터로도 그런 것들을 보인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된 것들 보면은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오류가 더 증가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요.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 보면은 그 1차 테스팅할 때랑 2차 테스팅할 때 본수가 굉장히 많이 푹 늘어나는 바람에 테스트한 결과에서도 오류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그 늘어난 오류가 굉장히 미미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오류들이 대부분 감소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문 기반 기능 테스트 적용 사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대용량 테스트의 장점인데요. 앞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전수 검사나 이런 것들을 배치할 수 있는 대용량 테스트가 이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대용량 테스트를 사용을 해서 일단 그 테스터가 그동안 이제 화면 기반으로 이렇게 테스트 리포트를 하던 것들을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도구가 이제 산출하는 리포트를 통해서 보고를 함으로써 그 문서 작성이 간소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하거나 이제 그 UI 테스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분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또 이제 이게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출근할 때, 퇴근하실 때 이제 걸어놓고 출근하셔서 결과를 확인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대용량 테스트의 그런 직접적인 그런 효과였고요. 이제 부가적으로 이게 부하 테스트 용도로도 활용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부하 테스트라고 하는 게 패킷을 잡아가지고 텍스트의 데이터를 조금 이제 조작함으로써 그 부하를 그 버추얼하게 일으키는 그런 방식으로 부하 테스팅을 하는데 그런 부하 테스팅을 할 때 물론 이제 잘 디자인해서 하면 뭐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부하를 일으키는 업무가 굉장히 한정적이죠.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 부하가 실질적인 부하냐라고 했을 때 그 실질적인 부하에 가까운 부하를 만들었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업무의 그런 패킷들을 잡아가지고 데이터를 조작을 하면서 대량으로 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저희 툴 같은 경우에 이제 쌓여있는 로그들을 쭉 긁어다가 서비스에 상관없이 다양한 서비스의 전문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부하를 좀 더 이렇게 다양한 타입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저희 툴의 원래 본연의 목적은 아닌데 고객분들이 사용을 하시다가 이런 전문 기반의 테스트 자동화 도구들이 부하를 제너레이션하는 용도로 써도 괜찮겠다 그런 이제 효과들을 또 얘기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기능 테스트의 자동화, 기능 소프트웨어의 기능 테스트 자동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다음은 이제 실제로 테스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측면이 아니라 테스팅은 어떻게 하시던 간에 그 테스팅이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리고 그 테스팅으로 인해서 이 소프트웨어는 얼마나 잘 품질이 올라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품질 관리 방안 중에 이런 품질 관리 방안은 사실 여러 개가 있겠죠. 뭐 오디트를 할 수도 있고 코드 리뷰를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펙션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더 개선해서 프로세스를 더 좋게 만들어서 품질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모르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실제로 굉장히 프랙티컬하고 정량적으로 이런 품질을 서로 같이 공유하고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테스트 커버리지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테스트 커버리지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핸드폰 소프트웨어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에 설정 부분에 들어가면 이런 메뉴들이 있고 그 아래에 클릭해서 들어가면 또 이런 메뉴들이 있고 그럼 이것들을 이제 실제로 기능을 다 펼쳐서 트리를 만들어 보면 10개의 기능이 있는 거나 이제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10개의 기능 중에 내가 테스트했던 기능이 몇 개냐 그걸 이제 측정하는 게 커버리지다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이제 논리적인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논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소스 코드 레벨에서 내가 실제 테스팅을 했는데 소스 코드가 어떤 부분이 수행이 됐고 그 수행된 부분이 전체 소스 코드 포션 중에서 얼마 정도다 라는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게 소스 코드 레벨의 커버리지라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소스 코드 기반의 스트럭처럴 커버리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트럭처럴 커버리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코드의 시멘틱을 보는 게 아니라 코드의 스트럭처에 맞게 얘가 얼마나 테스팅 됐는지를 측정하는 매트릭이기 때문에 스트럭처럴 커버리지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종류들을 보면 펑션 커버리지,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내에 기술된 정의된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는 적어도 한 번은 테스팅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현을 해놓고 한 번도 테스팅 안 한 함수가 있으면 커버리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함수가 한 번이라도 수행이 됐으면 커버리지가 만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블락 커버리지라고 하는 건 뭐 블락 커버리지라고도 하고 라인 커버리지,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 정의가 완전히 다 똑같지는 않지만 대부분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이 100줄 있으면 그 100줄 중에 50줄이 지금 테스팅이 됐다. 내가 열심히 테스팅했더니 그럼 5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치 커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그 100줄 중에 50줄 테스팅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50줄을 테스팅하는 과정에서 분기문이 있었는데 이 분기문에 true branch와 false branch를 다양하게 테스팅을 해야지만 달성시킬 수 있는 그런 커버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수록 굉장히 이제 점점 더 많은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야지만 커버리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커버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콜 커버리지라고 하는 건 이제 함수 간의 호출 관계, 그 호출 관계가 있을 때 그 호출 관계들이 다 다양하게 테스팅 됐느냐 하는 거라 이 위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것과는 좀 다른 그 포지션에 있는 그런 커버리지고요. MCDC 커버리지라고 하는 건 사실 정의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어쨌든 그 분기문에 있는 컨디션들, 그 컨디션들로 이루어져 있는 디시전들, 그 디시전이 얼마나 다양한 컨디션의 조합으로 테스팅이 잘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콜 커버리지를 빼고는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훨씬 더 많은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봐야지 달성할 수 있는 커버리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커버리지가 100% 달성이 됐다. 그래서 모든 테스트 케이스, 모든 그 로직의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다 테스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매트릭은 아니고요. 적어도 테스팅을 많이 하면 이 커버리지가 같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아카데믹하게 그 연구된 사례들인데 이미 에러가 어디 시딩돼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해서 커버리지를 이렇게 높이면은 그 잠재되어 있는 에러가 검출될 확률도 같이 높아지더라.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저게 이제 그런 어떤 그 간접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는, 그리고 또 그 지금 이제 현존하는 그런 어떤 매트릭들 중에서 테스트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량적인 매트릭이다라는 그런 그 관점에서 저희는 이 테스트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테스트 커버리지를 활용하시는 게 일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 커버리지를 활용했을 때 그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런 커버리지 측정 프로세스 같은 것들은 다른 도구들의 적용에 비해서 굉장히 자동화되기가 쉽습니다. 도구에 따라서 이 커버리지를 재는 도구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 커버리지 측정 프로세스는 실제 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기능 테스팅 툴 같은 건 이제 배우고 사용하고 이런 것들에 약간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커버리지 측정 툴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다라는 건 하나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런 변경에 따른 커버리지를 관리를 쭉 이제 누적해서 도구에 따라서는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소스 코드 변경될 때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 커버리지를 계속 재해 나가시면 그 소스 코드 변경하고 테스팅을 다시 안 하시면 커버리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커버리지를 측정함으로써 그 측정된 커버리지들을 계속 보기 쉬운 방식으로 이제 테스트하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림으로써 얼마나 지금 테스트가 잘 되고 있는가, 그런 어떤 지금 현재 테스트 현황 이런 것들을 이제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겠다. 뭐 테스트를 많이 했느냐? 뭐 100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다 돌렸고 에러 하나도 없었다. 테스트 잘했구나. 이게 지금 이제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정말 그게 소프트웨어를 샅샅이 잘 테스팅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분석이 필요한 거죠. 분석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커버리지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버리지 프로세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이제 커버리지를 재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너리에서 인스트루멘테이션을 해서 커버리지를 재개하는 그런 도구들이 자바 쪽에서는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 쪽에서는 주로 바이너리 인스트루멘테이션 방식보다는 소스 코드에다 인스트루멘테이션을 해서 커버리지를 잴 수 있는 그런 이제 바이너리를 따로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소스 코드 빌드 프로세스에 이렇게 인베딩이 돼서 커버리지를 잴 수 있는 바이너리를 따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그 완전 자동화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용이한 그런 도구고요. 그래서 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관행, 뭐 이건 주로 테스팅에 대한 관행이겠죠. 빌드하고 나는 뭐 도구 같은 거 쓰지 않고 손으로 테스팅하고 싶다. 손으로 테스팅해도 커버리지는 않는 거죠. 그런 관행을 깨지 않고도 도구 도입이 가능하다. 이런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 변경이 일어날 때 이것도 도구의 기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이 소스 코드 분석들을 다 해서 인스트루멘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펑션이 뭐 삭제되고 변경되고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도구 자체에서. 그런 그 인지된 내용을 가지고 커버리지를 이제 차감을 하던가 다시 이밸루에이션을 해서 커버리지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변경된 요소들이 추가 테스팅이 되면 다시 커버리지가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누적해서 커버리지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제 그 데일리로 커버리지 측정하고 뭐 소스 변경하고 빌드하고 수행하고 추가 테스트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스냅샷들을 잡아보면 커버리지들이 이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테스팅이 잘 됐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소스 코드 레벨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주로 이제 관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뷰인데요. 개발자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죠. 내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게 얼마나 그 커버리지를 달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기 쉬운 그런 뷰를 통해서 그 관리자분들한테 제공함으로써 그 관리자분들이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 이 모듈이나 이 조직이 맡고 있는 그 컴포넌트들이 얼마나 테스팅이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시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차세대 개발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차세대 때는 뭐 계속 개발이 일어나고 뭐 소스코드 빌드도 일어나고 테스팅도 뭐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도 어떤 분들은 단위 테스트 계속 하고 계시고 이제 뭐 하여튼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뭐 수정이 일어났는데 옛날에 단위 테스팅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통합 테스트까지 이미 다 지나간 상태예요. 근데 그때 수정이 일어났어요. 테스팅을 다 했나? 뭐 이런 걸 이제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관리자분들은 더더군다나 모르겠죠. 개발자분들은 아마 아실 테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세대 때 이런 측정들을 쫙 해보니까 커버리지가 점점 높아지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시점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1차, 2차, 3차 이런 건 커버리지를 이렇게 그 스냅샷을 잡아본 그런 마일스톤을 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딱 떨어질 때 이때가 뭐였나 봤더니 이때가 이제 단위 테스트 끝나고 통합 테스트 들어갈 때였어요. 단위 테스트 할 때 쭉 커버리지들이 올라가다가 통합 테스트 들어가면서 단위 테스트 할 때는 생각 못했던 그런 이제 미싱 리콰이먼트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 때에서나 발생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죠. 단위 테스트 때는 발생하지 않다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모듈이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되는데 단위 테스트 때처럼 그 모듈에 집중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테스팅이 안 되고 계속 커버리지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을 소스 파일별로 커버리지의 추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어떤 소스 파일이 지금 쭉 커버리지가 잘 가다가 이제 테스트가 잘 안 변경이 소스 코드의 변경이 일어나면서 테스트 커버리지가 좀 떨어졌는데 다시 리커버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자분들 파악을 해서 테스트를 어디다 집중할지 어느 부분이 더 테스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영 단계에서도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 운영 단계에서는 이걸 개발 완료 조건으로 이 커버리지들을 활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커버리지 달성 목표 몇 퍼센트 뭐 이런 거를 정해 놓으시고 운영 단계에서
소스 코드가 변경이 돼서 테스팅이 되면 커버리지가 그걸 달성을 해야지만 이제 운영을 위반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을 세워놓으시고 그걸 이제 그 강제하셔서 그 개발 프로세스를 가져가시는 그런 방법이 있는 그런 이제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변경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에 따른 개발 및 시험에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소스 코드 변경 시에 커버리지를 재계산하고 그래서 그 재계산된 커버리지를 보고 변경된 소스 코드로 인한 커버리지 감소가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추가 테스트를 통해서 그 감소된 커버리지가 다시 이제 유지될 수 있도록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냥 이게 현황 관리의 목적으로 그 커버리지 측정 결과를 운영 이관하는 승인 조건으로 활용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커버리지를 모니터링해서 커버리지가 특별히 낮은 뭐 조직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테스트를 더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테스트 품질 관리 뭐 사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운영 단계에서 이걸 뭐 적용을 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저희가 이제 경험했던 그런 금융사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함수 커버리지 80% 이상, 뭐 구문 커버리지는 60에서 70% 정도, 분기 커버리지는 40에서 50 정도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그 커버리지를 만족시킬 때까지는 테스팅을 해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시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까 보여드렸던 뭐 대시보드 같은 것들은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직의 정보 같은 것들을 그 가지고 이 조직들이 결국엔 담당하고 있는 파일들이 있는 거죠. 그 파일들의 커버리지를 재서 그 조직 단위로 이렇게 이제 매핑을 해서 이런 커버리지 현황을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이 데이터들은 뭐 리얼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커버리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지속적인 커버리지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운영 단계에서 적용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운영 단계에서 쓰시는 변경 관리 시스템들이 보통 있으시잖아요. 금융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쪽에서. 그래서 어떤 변경 요청이 있으면 그 변경 요청에서 처리해야 되는 소스 코드들의 셋이 이렇게 딱 디파인이 되고요. 그 디파인된 소스 코드들에 대해서 변경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테스팅했는지 테스트 증빙 자료들을 첨부해서 이제 그 같이 공유하시고 그러면 이제 관리자분들이 그것들을 보고 운영으로 이관할지 이제 결제를 하는 그런 이제 변경 관리 시스템들을 보통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변경 관리 시스템이랑 이런 그 커버리지 측정 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그 변경 소요별로 커버리지를 관리하실 수 있게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개발자분들이 사용하시는 업무 시스템에서 커버리지 그 측정 결과가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관리자분들이 개발 완료 승인 근거로 또 활용하실 수 있게 업무 시스템에 커버리지가 노출되게 하면 그러면 이제 훨씬 더그 커버리지를 사용하는 도구를 직접 들어가서 이제 쓰시는 것보다 이런 업무 시스템에 연동해서 쓰셨을 때 훨씬 활용도가 높았던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짧은 시간에 그 금융 소프트웨어의 기능 테스팅을 자동화하기 위한 그런 그 방안들하고 사례 그리고 테스트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테스트 커버리지라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금융 소프트웨어의 테스트 품질을 관리하는 그런 그 기법과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건 뭐 플레인 텍스트일 수도 있고요, 뭐 XML일 수도 있고요. 좀 프로토콜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시스템을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전문을 그 디파인을 하시는 거죠. 전문 설계를 하실 때 그걸 뭐 XML 형태의 그런 구조화된 문서로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 그냥 뭐 어떤 일정한 세퍼레이터를 갖는 게 플레인 텍스트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뭐 나는 그런 거 다 노출되기 싫다 바이너리로 하겠다 바이너리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건 프로토콜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 그런 것도 생성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성된 그런 게 생성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걸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UI를 통해서 되게 이제
에브노멀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전문들 이런 것들을 유발을 통해서 테스팅하기 힘든데 여기서는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바로 입력을 줘가지고 테스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커버리지를 혹시 그거 같은 경우에 추가해 가지고 하시나요? 아니면 커버리지 차이를 따로 하시나요?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정책을 정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고객분들이 이제 정하시고 저희는 가이드를 해드리는 입장인데 저희가 뭐 아무리 그 난이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을 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려도 대부분은 그냥 균일하게 가져가시는 편입니다. 혹시 저 커버리지 말고 다른 지적도라든가 하이테크 이런 지표는 안 쓰시나요? 그런 지표도 저희는 쓰시기를 권유를 하는데 아직은 뭐 저희 고객분들이 그런 지표를 써서 품질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아예 이렇게 그냥 점수화해서 그 스코어링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 안에는 뭐 인스펙션했던 결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의 구조적인 어떤 복잡도, 데이터 커플링 정도 뭐 이런 것들을 다 복잡하게 이제 매트릭으로 계산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연동을 해서 이제 스코어링을 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물론 커버리지까지 합쳐서 가중치를 두고 그런 스코어링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도 갖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시진 않는 거예요. MI는 있어요. 실내는. 예.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 소스코드 어널리시스를 하기 때문에 예, 그것들을 활용하고 계시는 않죠. 예. 무슨 질문이? 제가 개발자가 아니라 디테일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가변 전문의 경우에도 그게 어쨌든 프로토콜의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가변 전문을 어차피 클라이언트도 해석을 하잖아요. 클라이언트가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을 커스터마이즈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변 전문 처리도 원론적으로는 기기의 가변성을 클라이언트가 인지할 수 있는 뭔가의 정보가 같이 딸려가는 거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건 가변 전문이구나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거나 저희가 보유한 툴과는 조금 다르지만 군 같은 데서는 이런 메시지 프로토콜 같은 게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뭐 메시지 포맷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스탠다드로 관리하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서는 대부분 베리어블 랭스의 그런 전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